안녕하세요. 전 50대의 여성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제가 결혼했던 당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전 20살 갓 넘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인데, 그때는 그렇게 막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평균보다 이르게 갔지만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으로 직장에서 만났던 이였습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는 상업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곳을 나와 바로 취업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였고요. 지금은 상업고등학교가 아니라 뭔가 명칭이 바뀐 것 같긴 하던데요. 아무튼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과 집안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인문계 학교보다 아무래도 학생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며 피해갈 정도였었죠. 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깡패들 많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고였는데도 그렇게 깡패나 일진이 많은 학교였거든요. 맨날 다른 학교하고 싸움 붙고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끼리 무섭게 드자비지라고요. 그래도 당시엔 선생님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선생님들한텐 덤비지 못하긴 했었어요. 학생 주임이 저희를 야구 빠따 같은 몽둥이로 패면서 혼내도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중얼거리며 투덜거리기만 했었죠. 그래도 그 빠따질 덕분에 지나친 학생들의 물리적인 행위는 중간에 멈추기도 했었답니다. 사실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좀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러 다니고 불량한 짓만 하면서 담배 피우러 다니고 말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전 이야기니까 저한테 너무 나쁘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당시에는 뭐 불량 학생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대단히 나쁜 짓은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문화가 달랐다고 할까요? 지금은 어린애들도 무인 점포 들어가서 돈이며 물건이며 가져가고 일방적으로 범죄 수준의 짓을 저지르지만 그땐 그냥 귀여운 정도였어요. 기껏 마음 먹고 나쁜 짓 한다는 게 담배 피우거나 옆 학교 비슷한 애들이랑 싸우는 정도였거든요. 제가 상고를 나와서 바로 취업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공부를 못해서 간 거긴 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쯤엔 정신을 차렸던지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취업을 했고요. 끝없이 말썽 부릴 것 같았던 제가 취업을 하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었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정신 못 차리고 말썽을 부리니까 네가 벌어서 먹고 살라고 강경책을 써서 상고에 넣으신 거였거든요. 엄마 아빠는 절대 말썽쟁이 뒷바라지 안 한다고요. 사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어서 특별히 제가 돈을 벌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뭔가 잃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3살 위의 남편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였죠. 남편도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칼취업한 상고 출신들은 거의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이 어렵지도 않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잘 사는 집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서 무척 놀랐었죠. 이렇게 잘 사는 집 딸이면서 왜 우리 회사를 다니냐고도 했고요. 사실 회사 급여는 진짜 짜고 일도 별로 하기 좋지 않은 거였어요. 격리 업무였는데 잡일들을 진짜 많이 얹어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전 내가 돈 버는 게 좋다. 내 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남편이 뭔가 대단하다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그냥저냥 보통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저희 친정하고는 재력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었죠.
그러고 나서 저흰 제법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 직후에 바로 애들도 아들, 딸 둘이나 낳고 참 행복했었던 시절이죠. 여름 되면 애들 데리고서 피서도 가고 같이 외식도 자주 하고 애들 자면 남편이랑 둘이서 맥주 마시며 노닥거리기도 하고요. 애들 낳고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저희 친정아빠가 자꾸 놀 거면 아빠 회사에라도 나와서 일하라고 닥달을 하셔서 그냥 용돈 버는 겸으로 나가 일하기도 했어요. 저희 친정이 잘 살았던 이유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였거든요. 그렇다고 엄청난 대기업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선 그래도 이름 대면 알아줄 법한 정도의 회사였어요. 아빤 저나 제 동생이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는데 동생이 되게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생은 저한테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대담한 성격인 제가 조금 더 사업가에 맞다면서 옆구리 찌르곤 했어요. 대신 공부 잘하던 동생이 자기가 법조계로 가서 제 옆을 맡아주겠다고 꼬시곤 했었죠. 뭐 하지만 저와 남편이 한창 재미있게 살던 시절에는 저희 친정아빠가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골치가 아픈 건지 잘 알았거든요. 아빠가 처음 회사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자주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다만 시댁에선 저희 친정이 어떤 집인지 잘 모르셨어요. 남편이 뭐 이것저것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과시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사업하는 집안이다 이 정도만 아셨고 보통 평균적인 중산층인 것으로 생각하셨었죠. 시댁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 시아버지의 가정주부 시어머니 그리고 외아들인 남편으로 구성된 집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은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무척 인품이 좋으셨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님 몸이 좀 악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무척 아끼셨고요. 남편은 부모님 금술이 너무 좋아 자기가 도리어 버려진 자식처럼 자랐다고 투덜거리긴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부모님 사이가 좋다는 자랑에 더 가까웠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무척 사이가 좋은 분들이셨는데 사실 그렇게 애틋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좀 괄괄하시다고 해야 할까? 제가 그런 엄마 성격을 닮았다고도 많이들 말하시기도 했고, 아빠는 사업가론 승승장구하시는데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공처가 쪽이었어요. 시아버진 그보단 조금 더 애처가 쪽?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척 애틋하면서도 좋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선천적으로 이런저런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는 병약한 분이셨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던 소꿉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애틋한 걸 보니 더욱이나 좋아 보였죠. 시아버진 그냥 시어머니한테만 다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성이 다정하시다고 해야 할까? 저희 남편도 겉으론 무뚝뚝하고 속으로 다정한 타입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그냥 겉도 속도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죠. 하루는 제가 집에서 애들을 보다가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때 큰애가 8살, 작은애가 6살이었을 거예요. 왜 이 나이 때 애들 정말 말도 안 듣고 말썽 많이 부릴 때잖아요. 제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딘가 가서 사고치고 있고 자기 발로 어디든 다니니까 제가 잡으러 쫓아다니기도 바쁠 정도고요. 그날도 아들은 나가서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 제가 나가 정말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진짜 이유가 없이 친구를 때려 그래서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는데 그러고 나니 아들이 이제 삐진 거였어요. 저한테 혼날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제가 잠깐 음식 만드는 사이에 애가 집 밖으로 나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딸까지 데리고요. 8살, 6살짜리가 둘이 손잡고 가면 어딜 가겠느냐 싶었는데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밖으로 뛰쳐나가 집 앞을 봐도
애들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아마 아이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떤지 정말 저는 제가 정신줄을 놓는 줄 알았어요. 어딜 봐도 애들 둘이 다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괜히 요리한다고 애들한테서 정신을 빼놓고 있어. 부엌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서 애들이 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동네를 헤매고 다녔죠. 제가 거의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도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아이, 괜찮아. 진정해. 어디 있을 거야. 하지만 없어. 어떡하지? 애들 못 찾으면? 아이, 잠깐만. 진정 좀 해. 지금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쉰다고 하셨거든? 전화 드려서 내가 가서 같이 찾으시라고 할게. 남편은 침착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전화를 끊었죠. 전 평소에는 다혈질에 대담한 면도 있었지만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라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분명히 같이 찾아주어야 할 것 같아서 넋을 빼고 앉아 있었는데 곧 시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시댁이 멀지 않았거든요. 얘아가, 아이 무슨 일이야? 애들이 사라졌다고? 네, 아버님. 제가 요리하는 사이에 애들이 나가버렸어요. 못 찾으면 어떡하죠? 동네 찾아봤니? 네, 벌써 2시간은 찾은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울면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자 시아버지가 괜찮다고 진정하라고 제 등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다정하고 온화한 말투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죠. 시아버진 제게 물 마시면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하신 뒤 금방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헤매고 다녀도 찾지 못했으니 시아버지가 애들을 찾아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 그때 이후로 채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 사이에도 중간중간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진정하라고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는데요. 전 정말 그때 제가 움직이면 저 자신도 어딘가 이상한 곳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애들 손을 붙들고 함께 오신 거였죠. 애들은 둘이 어느 놀이터 구석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흑투성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 직접 아이들이 걸어 갈 수 있는 근방 위치를 전부 시아버지하고 경찰 2분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얼굴이 전부 땀에 젖어 있었고 셔츠도 완전히 땀에 펑 젖은 상태였어요. 전 벌벌 떨면서 시아버지께 시원한 물을 갖다 드리고선 애들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마구 때렸죠. 너희들 누가 그렇게 못된 버릇을 들이랬어? 엄마가 혼냈다고 도망을 나가? 어? 아이고, 얘아가 그러지 마라. 애들 놀란다. 혼내지 마.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혼내는 게 너무 무섭다는구나. 시아버진 저를 말리면서 애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점은 제가 너무 애들 훈육을 빡세게 시키고 게다가 혼내는 것도 너무 무서웠다는 거였죠. 실제로 또 아들, 딸 둘 다 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혼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왜 친구를 때려? 자, 내가 애하고 이야기를 해보마. 너무 화내지 말고. 시아버진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괜히 아들의 도망에 휘말렸던 딸도 울고 있어서 전 딸애를 끌어안고 그 작은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잠시 뒤 시아버진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 뒤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을 게다. 왜 친구를 때렸는지,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단다.
대체 왜 때렸대요? 걔가 필통을 빼앗아 가서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샤프를 망가뜨렸다더구나. 아니,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아가, 화내지 말고 애들끼리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턴 그럴 때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알려주었어. 직접 때리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야. 시아버진 온화하고 다정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전 순간 좀 부끄러워졌죠.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랬기 때문에 애를 엄하게 훈육하려 했지만 그만큼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좀 생겼어요. 시아버지처럼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애의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혼을 냈다면 아이가 괜히 뛰쳐나갈 일도 없었겠죠. 전 그래서 잠시 후에 아이를 방에서 불러내어 사과를 했습니다. 네가 그 친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한 뒤에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어요. 아이는 어색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사과하자 조금 웃더라고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서야 제 마음도 좀 안심이 되어 전 아들을 꼭 끌어안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시아버진 허허 웃으시며 저와 아이들을 보셨지요. 그날 그 소동 이후에 전 시댁에 더 잘하려고 애썼어요. 시아버지의 인품이 정말 좋으시고 게다가 저희 아이들과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찾으려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아주 큰 소동이 아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심장이 철렁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나 시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 참 행복했어요. 저희 친정이야 제가 뭐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시는 마이웨이 타입의 부모님들이셨고 시부모님은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셔 저희 역시도 그만큼 더욱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물씬 생겨나는 분들이었고요. 두 집안 사이의 균형도 딱 맞았었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일 무렵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였어요. 정말 저희 집처럼 평범한 가족, 화기애애하게 모자란 거 없이 살던 가정에서 가장이 순식간에 사망해버리면 그 기분이 어떤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이전까지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죠. 아이들도 점차 더욱 바르게 자라나고 있었고 내 가족 모두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한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이나 챙기라고 해주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의 말대로 전 이제 친정아빠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완벽하게 집안에 앉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였죠. 그것도 아침이었어요.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은 길을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망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른 아침에 술이 만취한 상태의 음주 운전자였어요. 새벽까지 마시다가 아침이 되어 차를 운전하고 돌아오던 사람이었던 거였죠.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와 아이들 모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정말 충격이 크셨죠. 시어머니는 원래 병약한 분이셨는데 아침에 남편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 계시다가 헛소리처럼 계속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곤 했었어요. 시아버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도 애들도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 자신이라도 뭔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진 저를 다그쳐서 일단 아이들부터 챙기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아이들부터 챙겨라. 최소한 애들은 충격받지 않게 해야 하잖니. 아버님, 저 못 일어나겠어요. 그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나도 안다.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 애들이 있어. 시아버진 저를 계속 달래고 재촉해서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을 듣다 보니 저 역시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이제 남편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애들을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무엇보다 제가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 죽을 힘을 다해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챙기면서 아빠의 죽음에서 최대한 애들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지요. 전 정신을 차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하셨어요. 원래도 병약하고 마음도 여리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이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채로 여러 날 계시던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 헛소리를 하시다가 결국엔 지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셨지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금술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면서 살뜰하게 살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병약하셨기에 그분이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시아버지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요. 그런데 그랬던 시어머니가 정말 단 한순간에 돌아가셨으니,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의 사망 직후에 그리 되었으니 시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당시 저도 남편의 사망으로 정신을 차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아버지께 제대로 된 위로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시아버진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거의 유령처럼 변하셔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신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 원래 살던 동네에선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이들과 더불어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까지 살던 곳은 시댁과 아주 가까운 동네였고 그만큼 시부모님과 남편의 기억이 깊게 밴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빠의 아픈 죽음을 잊고 적응하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시아버지께 하자 시아버진 멍하게 넋이 나가 있던 상태에서도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빙그레 웃으셨지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희 가족도 그렇고 나도 말이다. 나도 여길 떠날 거다. 시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시아버지를 보살폈어야 했지만 저 스스로가 너무 정신적으로 몰려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친정 가까이로 이사를 나왔고 다신 그 동네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시아버진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을 때 저희가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곧 다른 곳으로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전 알겠다고 하고서 다시 연락하자는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은 너무 닮아 있어 시아버지 얼굴을 보면 계속해서 남편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전 친정 근처로 가서 살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도 케어해 주시고 저를 회사로 나와서 일을 배우라면서 바쁘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하고만 집구석에 있으면 살 사람도 못 산다면서 말이죠. 전 결국 친정아빠의 사업 중 작은 부분을 물려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아빠는 호시탐탐 제게 사업을 전부 물려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했기에 그렇게까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친정아빠는 사업체가 있으면 남의 자식들은 그저 못 물려받아 안달인데 우리 자식들은 왜 서로 안 가지려고 하냐고 한탄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다행히도 안정적인 친정 식구들의 케어 속에 저도 아이들도 조금 더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금전적으로 풍족한 집이어서 더욱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어요. 간혹 사실 두고 온 시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실은 이제 남편이 사망했으니 더는 엮일 일도 없다고 봐야 했죠. 손자, 손녀가 있으니 보여드리기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시아버지 얼굴을 뵐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너무 닮은 그 얼굴을 말이죠. 전 나름대로 아버지의 사업수완을 물려받아 제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작은 사업 한 분야를 상당히 잘 키웠어요. 물론 아버지의 진짜 사업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 아이들 키우면서 그 복잡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동생한테 맡아 물려받으라고 재촉을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지금 하는 사업에서도 손을 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수완이야 있는 편이었지만 전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저 아이들 키우는 정도만 벌면 되었기 때문에 애들을 어지간히 키워놓고 나면 다 그만두고 편하게 집에 들어앉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동네 부동산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살던 동네가 여전히 상승 여력도 남아있고 쥐고 있으면 월세가 큼직하게 들어오니 괜찮을 거였거든요. 일단은 입지 자체가 좋은 건물들이라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산 거라 대출도 잘 되는 편이었고요. 사실 편하게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볼 때마다 후회가 조금씩 들기도 했었죠. 진작에 제가 친정아빠한테 사업도 받고 부동산 투자도 했으면 남편이 굳이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여전히 살아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럴 때마다 괜한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신 쑥쑥 크는 아이들한테 사랑을 더 주려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아이들도 정말 바르게 잘 자라주었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애써주셔서 그 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을 산 덕에 동네에서 꽤나 유명해지게 돼서 부끄럽지만 동네 유지처럼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소문난 집들은 대부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동네 주민들 중 돈 좀 있는 사람이 기부금도 내주고 턱턱 써줘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도와드리곤 했는데 어쨌든 뭐 저도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고 하니 처녀적에도 여기 오래 살았어서 정도 들어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사무소에서 자주 모이는 주민들, 자치단체 임원들도 얼굴을 익히게 되었죠. 동사무소에는 통반장 모임처럼 되게 다양한 주민들 모임이 있거든요. 구정평가단 모임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다들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가득 찬 분들도 있지만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한 자리 하는 사람 있네 하면서 으스대려고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아 가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었죠. 뭐 저야 그런 모임 소속은 아니고 그냥 동이나 구청에 기부금 내러 갈 뿐이니 상관은 없었지만요. 제가 나름대로는 큰손이라 그런지 그런 단체 주민들도 저한테는 상당히 예의 바르게 어떻게 보면 굽실거린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대하기도 했어요. 사실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몇몇은 제 건물에 임대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좀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죠.
그런 생활이 애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스물이 되었을 무렵이니 거의 7년가량 지났던 때였네요. 큰애는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꽤나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정말 기뻐하면서 같이 작은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같이 나눠 먹었어요. 말썽쟁이였던 큰애는 이제 아주 어른스럽게 자라나서 의젓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이제 저하고 같이 집에 오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친할아버지 좀 찾아뵈어야 하지 않을까? 어? 친할아버지를? 네, 친할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엄청 잘 돌봐주셨잖아요. 나 성인 되기도 하고 대학도 가니까 한번 뵙고 싶어서요. 전 순간 어미로서 약간 부끄러워지더군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시아버지를 한 번을 찾아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전 알겠다고 하고 한참이나 고민을 하다가 시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꺼내봤어요. 7년이나 지났지만 번호를 안 바꾸셨을까 싶어서 일단 통화를 시도해 보았죠. 그런데 신호가 몇 번 가고 나니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저란 사실을 아셨던 거죠. 당황한 목소리이긴 했지만 역시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아니, 아가, 어쩐 일이냐? 아버님,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서 힘이 무척 없으셨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연이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픈 기억을 잊으러 떠나온 것이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힘없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가슴이 너무 아팠죠. 시아버지한테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너무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그래, 그래. 세상에. 이제 대학 들어가지? 우리 큰손자. 네, 아버님.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렇다마다. 내가 매년 달력에다 써놨단다. 올해 우리 강아지들이 몇 학년 들어갈지 용기가 없어 연락은 못했다만. 그 말씀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도 시아버지도 서로의 상처가 너무 커서 기억을 잊고자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7년이 흐르고 보니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요.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지요. 아버님, 혹시 이사하셨어요? 했지. 그러고서 사시는 곳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저희 동네였던 거예요. 물론 저희 집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약간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동네더라고요. 너희 친정이 이쪽이라는 건 알았는데 세상에 이 동네였다는 건 몰랐구나. 그렇죠, 아버님. 아, 그걸 어떻게 아셨겠어요. 좀 저렴한 곳에 찾았더니 여기서 좀 먼 안쪽 집이긴 하다만 세상에 그래도 같은 동네라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회사도 그만두셨고 조금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일단 시아버지의 상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하고 시간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가겠다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 나와 있다고 하시더군요.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롭고 쓸쓸해서 나와 앉아 동네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계시다면서요. 연세도 있으셨으니 괜찮은 일인 것 같긴 했습니다. 전 노인정의 정확한 위치를 묻고 얼른 준비하고서 나왔습니다. 동네에 노인정이 두 군데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하고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가는 길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7년 만에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울지나 않을지.
남편하고 똑 닮았던 시아버지가 어떻게 늙어 계실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잘 자랐으니 저도 시아버지도 조금 마음 놓고 옛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감에 찬 채로 저는 노인정 앞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은 제 예상과 딴판이었어요. 어떤 노인들이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더군요. 원래 동네 노인정에서 절대 술 못 가져 들어가게 되어 있을 텐데 어쩐 일이지 했는데 술을 마신 듯한 노인 한 사람이 벌건 얼굴로 껄껄대면서 웃더라고요. 야, 너는 뭐 하는 새끼인데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말도 없이 앉아 있어. 재미없게, 씨. 난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보니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전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려고 했지만 곧 그 노인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는 뭔 점잔을 그렇게 떨어? 어? 그 말에도 시아버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워낙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라서 당연한 일이긴 했죠. 전 그 노인이 행패 부리는 것이 짜증나서 나서서 한마디를 하려고 했지만 곧 더 심한 말이 터져 나왔어요. 너는 자식 새끼도 죽고 아무도 없잖아. 뭐 가족도 없는 새끼가 이렇게 잘난 척이야? 어? 그 노인은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가 조용조용하니 책만 읽는 부인 게 거슬리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앞세운 부모 앞에서 저게 할 말일까요? 주변에 그걸 말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같이 술을 먹던 다른 남자는 물론이고 다른 노인들도 외면한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노인이 무척 드세고 성격이 나쁜 사람인 것 같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말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노인의 낯이 어딘가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이더라고요.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이 붉어져 있어 다소 헷갈리긴 했지만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희 건물 세입자인 것 같았어요. 제가 건물이 제법 많아서 거의 임차인들 기억을 못하는데 왜 기억에 남아있지 싶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본 얼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율방법대 쪽에서 무슨 간사인지 뭔지 감투를 쓰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다시 자세히 생각하니 그때 저 인간을 박 간사님이라고 누군가 불렀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야, 너는 이 새끼야. 이 동네에서 아무 끝발도 없는 게 잘난 척만 하고 말이야. 동네에 왔으면 여기 터줏대감 말을 들어 새끼야. 시아버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속이 순간 뒤집히더라고요. 터줏대감 말은 좋지. 그냥 노인정 텃세 부리는 꼴 아닌가요?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놓고 저게 무슨 추태일까요? 동사무소에서 저를 볼 때도 아주 거슬리는 인간이긴 했어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당히 잘 돌아가는 사업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자꾸만 자기 이혼한 아들하고 만나보지 않겠냐고 간을 보던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건물주인데도 그런 소리에서 진짜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스럽던지 멀쩡한 아이들 잘 기르고 있는 그리고 사업도 나름 잘 나가고 있는 저한테 어디서 이혼당하고 집구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들이밀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제대로 화를 내서 구의원 한 명하고 부구청장이 대놓고 뭐라고 말을 전해 찍사고 조용해졌긴 했지만요. 그때 저한테 자기가 거슬렸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하던 인간이 노인정에서 텃세 부리면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별다른 말 없이 노인정에 들어갔어요. 먼저 저를 본 시아버지가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일어나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제 손을 붙들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으실 것 같았어요. 세상에, 아가 왔구나. 네, 아버님,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아니다. 우린 그간 사정이 있었잖니. 그동안 잘 살았지? 그럼요. 저희 큰애 대학도 잘 갔고요. 오늘 뵙고 돌아가서 애 데리고 올게요. 큰애가 아버님 뵙고 싶다고 이제 성인 되었으니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 시아버진 저를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감동적이신 듯 눈물을 그렁거리셨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뵙다 보니 가슴이 울렁거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남편과 닮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7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늙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옛 그 얼굴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괴로울 거라고 지레짐작했었지만 정작 뵈니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뵙고 가까이 지냈을 것을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 뒤에서 그 박간사란 놈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뭐야? 네 애인이냐?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젊은 애를 데리고 왔어? 아무래도 술에 완전히 취해 제대로 사람을 못 알아보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시아버지 뒤에 서 있어서 얼굴이 많이 가리기도 했지만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발끈 화를 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사과하게.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같은 소리 하네. 자식 새끼도 죽고 마누라도 죽은 새끼가 뭔 놈의 며느리야? 자다 깼나? 그리고 같이 술을 먹던 무리들이 껄껄거리면서 웃는데 어찌나 듣기가 싫던지요. 전 어처구니도 없고 그 무리들을 둘러봤어요. 전 화를 내시는 시아버지를 말리면서 그 무리들 가까이로 다가섰죠.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쳐다도 안 보고 술만 처마시는 그 인간들한테 전 핸드백에서 명함을 한 줌 꺼내 술자리 위에 뿌렸어요. 술을 마시고 있던 그 인간들이 뭐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움찔하면서 명함을 집어들더군요. 거기에는 제 회사와 대표명이 적혀 있었죠. 여전히 술에 취한 채라 앞뒤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은 단체에 소속된 일반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박간사한테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자 박간사가 눈을 화등자만하게 떴어요. 뭐라고? 그 기부금 많이 내시는 송 대표님이시라고? 우리 건물주? 오랜만입니다, 박간사님. 자율방범대 소속 맞으시죠? 제가 너무 오래 동사무소에 안 가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 틀렸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아이, 네, 맞습니다. 아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박간사를 비롯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진 곁에 서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한 채 서 계셨고 전 시아버지 쪽을 잠시 돌아보았다가 다시 한번 그 무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이분하고 무슨 이야기 나누시던 중인가요? 저 자식 해상 떠났다고 모욕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분 며느리입니다. 세상 떠난 남편이 이분의 아들이었고 지금 인사드리러 오던 참이에요. 그 와중에 제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고 최대한 상냥하고 정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야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죠. 박간사는 술이 순식간에 깬 듯한 얼굴로 당황한 듯
손을 꽉 움켜쥔 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자식 새끼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다른 주민분들도 아시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간사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지 눈을 굴리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봤습니다. 전부 다 들었는데도 그렇게 재수없게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더 싫었어요. 시아버지시지만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제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모습을 제가 봤으니 앞으로 박간사님하고 인연이 엮이고 싶진 않네요. 송 대표님, 그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임대차 계약 기간 거의 만료되었죠? 이번에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구청에도 알려두겠습니다. 동업무 하시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남 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들 아셔야 할 것 같네요. 보통 동사무소에서 주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매출을 올려주기도 하고 구의원이나 높은 공무원들하고 인맥을 터서 그 인맥을 사업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죠. 사실 박간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들 그런 식으로 단체를 활용합니다. 박간사 역시도 제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고요. 고위직 공무원들과 인맥을 터놓으면 직원들이 회식을 하러도 자주 오고 그냥 식사로도 아예 장부거래를 하기도 하니 아마 꽤나 짭짤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걸 두고 볼 이유야 없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박간사가 얼굴이 시퍼래져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러던 게 아니라 술이 과해서 그만. 제가 알기로 노인정에서 술은 입에 대시면 안 되는데 그 규정도 어기셨네요? 네, 네. 그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곁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인간들도 머리에 조아리면서 백배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완고한 분위기이자 그 인간들은 방향을 바꿔 시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열심히 사과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진 좀 난처한 기색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괜히 그 사과를 받아주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 인간들을 본체만 취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노인정을 나와버렸죠. 그 인간들은 노인정을 나와서까지도 쫓아오며 애걸복걸했지만 전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모신 채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 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시아버지와 저희 애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진 저희 집이 생각보다 무척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눈을 껌뻑거리시더라고요. 전 그제야 남편 살아생전에도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제 명함을 꺼내드리면서 지금 친정아빠 사업 중에 작은 걸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주 뿌듯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너도 애들도 적어도 돈 고생은 전혀 하지 않았겠구나. 그거라도 다행이야. 시아버진 제 남편이 죽은 후에 저와 아이들이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물론 친정이 어느 정도 사는 건 알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었지만 저희 세 가족이 혹시라도 아주 궁지에 몰리면 연락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 본인도 그리 넉넉지 않게 사시면서 저희를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거니까요. 적어도 저희 세 가족을 위해 언제든 맞이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하늘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어요. 원래 제가 먼저 가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애들을 데리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계획이 달라져 버린 거였죠. 대학에서 돌아온 큰애는 처음에 시아버지를 보고선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큰애는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다정하고 온화하게 어린 시절을 돌봐주었던 친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죠. 그동안 그저 제 마음만 생각하고 시아버지와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아들을 데리고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잘 컸다며 등을 두드려 주셨고 아들은 시아버지 어깨에 기대서 한참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저도 시아버지를 보면 남편이 생각나는데 아들은 오죽했을까요? 딸도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온 것을 깨닫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과는 반대로 발랄하게 자란 손녀를 보면서 시아버지는 너무 즐거워하셨고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무 잘 키웠구나. 너무 잘 키웠어. 정말 너한테 내가 빚이 많다. 무슨 빚이요, 아버님. 그런 거 없어요. 제 아이들이니 키운 거예요. 도리어 제가 안 찾아뵈어서 불효했죠. 전 진심으로 시아버지께 죄송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니라면서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손자 손녀를 만나게 된 것만도 너무 기쁘다고 하셨었죠. 이젠 시아버지를 외롭게 두지 않아야겠다. 결심한 것이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자주 방문을 했고 시아버지 역시 기쁘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뵈러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했고요. 진작에 이럴 것을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없는지 가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면서 여유 있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선 아내의 의견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는 사람들이 승자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기 의견이 확고하고 똑부러진 아내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빨리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덕에 신혼여행만 다녀오고 나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딱 결혼 1년 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당신도 알지? 요새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 거. 난 우리 애 일반 유치원 같은 곳 쓸데없이 안 보낼 거야. 시간만 낭비잖아. 영어 유치원은 내가 알아서 알아볼게. 당신의 애 유치원비만 신경 써줘. 아내는 본인이 무척 엘리트였습니다. 잘 사는 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아내는 태교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어디서 영어 테이프 같은 걸 가져와선 정말 귀가 얼얼하도록 24시간 내내 틀어놓곤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아? 무슨 소리야? 태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애들이 뱃속에 있어도 밖에 사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걸 다 듣는다고 하잖아. 태어나면 어차피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할 건데 미리미리 교육해두면 나중에 태어나서 공부시키기에도 편하지 않겠어? 전 그냥 애들은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는 편이었기에 그렇게까지 아이의 교육에 목매는 아내를 솔직히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선 타협을 하지 않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육아며 뭐며 전적으로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는 통에 그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글과 함께 영어를 가르쳤고, 한글은 기본만 가르쳐 놓으면 언제든지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요즘은 영어를 잘해야 먹고 사는 시대라며 집에서도 무조건 영어로 대화하는 등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물론 5살이 막 되었을 쯤에는 영어 공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까지 불러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 언어에 대한 실력을 키우기 쉽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놀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아이가 그다지 행복해 보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아들, 오늘은 아빠랑 놀까? 엄마한테 혼나는데 나 아직 숙제 다 못 끝냈어, 아빠. 괜찮아. 숙제는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은 아빠랑 신나게 놀자. 그래도 어쩌다 아이에게 놀자고 밖에 나가자고 하면 아이는 신나하면서도 자기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무서워하곤 했어요. 그리고 놀면서도 손톱을 물어뜯거나 아내 생각을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고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저에게도 퍽 고통이었죠.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아낸 저에게 외려 화살을 날렸어요. 당신도 알잖아. 성공하려면 대학 타이틀 중요한 거. 우리가 부모로서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이야. 당신 괜히 착한 아빠 노릇하겠다고 우리 애한테 잘못된 가치관 심어주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거기다 아내는 단순히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뭐? 유학을 보내겠다고? 아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잖아. 솔직히 한국에서 학교 다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요샌 글로벌 시대야. 영어 잘하면 한국어 잘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쓸모가 있어. 근데 솔직히 한국에선 아무리 좋은 선생님 모셔와 공부시킨다 해도 원어민들 사이에서 직접 영어 쓰면 배우는 거랑은 달라. 난 우리 애가 영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도 이해해줘. 아니, 이해고 나발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아내는 아이를 교육시킨답시고 매일같이 끼고 도는 통에 전 아들이랑 제대로 대화를 하거나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랑 달콤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같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아내랑 아들만 둘이 가족 같고 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상의조차 되지 않은 아이의 조기 유학 얘기까지 듣게 되니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내에 비해서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둬서 그렇지 아내가 일을 할 때만 해도 저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워낙 아이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라 전 낮에는 원래 하던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어떻게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유학까지 가게 되면 돈도 더 들 텐데 과연 제가 그 무지막지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조기 유학에 있어 마음을 정한 아내를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그만큼이나 강경했으니까요. 그래,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곳 가서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 아내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며 그 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학원 강사와 대리운전 일을 병행했습니다.
저라고 쉬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미국에서 드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저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굶고 자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정 선생님, 와이프 보고 싶지 않아? 혼자 지내면 외롭겠는데. 아이, 그건 그런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젠 꽤 익숙해졌어요. 아이고, 그래도 젊은 사람이 보기 안쓰럽구만. 취미 생활이라도 가져보지 그래? 아이, 그러곤 싶은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네요. 가끔은 이런 저를 동정하거나 연민의 시선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동료 학원 선생님들도 그랬고 원장님도 저를 퍽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허나 저는 그 세월을 무려 10년이나 보냈어요. 아무래도 비행기 값이 들기 때문에 10년이라고는 해도 아내랑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두세 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그리워서 시간 좀 내서 애랑 귀국 좀 해라고 해도 아내는 요즘이 우리 민성이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 갈 시간 없어. 대신 다음에 여유되면 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애를 위해서라는데 뭐 할 말도 없고 10년 내내 돈이나 벌면서 아주 가끔 가다가 하는 아내와 아들과 영상 통화만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버텼어요. 특히 아들이 저와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해주는 말들이 참 저를 힘나게 했어요. 아빠,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고생해준 덕분에 여기서 엄마랑 무지 잘 살고 있어. 나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생각해서라도. 아유, 녀석, 고맙다. 인성아, 공부도 좋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 챙겨가면서 해라. 알았지? 네, 아빠. 아들은 제게 효도를 하겠다며 늘 번번이 고마움을 전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나보단 아들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현재와 아들의 미래를 바꾸는 심정으로 살아나갔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일하던 학원이 법적으로 무슨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일하던 모든 강사들이 잘렸어요. 졸지에 밥줄을 잃은 저는 어떻게든 다른 학원에라도 취직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구직난이 만연한 시대인지라 소용이 없었어요. 또 당시 제 나이도 적지 않은 터라 학원 강사로선 잘 뽑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많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진즉 학원을 차려서 원장 노릇을 하고 있을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 학비였죠. 미국으로 생활비 보내야 하는데 민성이 학비는 또 어떡하지?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제가 보내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입이 없어지게 된 저는 이전처럼 미국에 돈을 보낼 수가 없었죠. 여보, 한참 잘 있는 와중에 너무 미안한데 내가 최근에 일하던 학원에서 잘렸어. 그래서 당신이랑 민성이 얼른 귀국해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어떻게든 다른 곳 알아봐봐. 당신도 진짜 무책임하다. 내가 무책임하다고? 아니, 그럼 취직이 안 되는 걸 어쩌라는 거야? 말을 또 왜 그렇게 해서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당신이 가장이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다 갖다 줄 생각부터 해야지. 그러고도 당신 아빠라 할 수 있어? 아낸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라며 전화를 끊는데
참, 갑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가뜩이나 취직도 안 되어서 삶이 비참할 지경이었는데 아내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자연스레 손이 술병으로 향했어요. 술이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고 삶을 버티게 해주는 지지대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엔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모두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제 모습을 두고 참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성정이 착하신 분이라 대놓고 아내를 욕하거나 하진 못하셨지만 저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쉬시며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란 말씀을 하시곤 했죠. 술을 마시면 아내와 아들 생각이 부쩍 나서 전화를 걸어보고도 싶었어요. 이제 그만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모든 걸 그만하자고, 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어 그런 말을 한들 들려올 아내의 대답과 반응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전화를 걸 용기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일을 구해서 다시 우리 아들 공부시켜야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만 거듭했죠. 그러다 전 어찌어찌해서 일용직 일을 구할 수 있게 됐고 한겨울 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등이 다적도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 동안엔 위험한 자재도 많고 도구도 많으니 일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은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일을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땐 종종 느껴지던 외로움이 더 극대화됐습니다. 대충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으면 그런 제 모습이 TV 화면에 비칠 때 그렇게 제가 불쌍하고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모든 걸 놓고 싶을 만큼 너무 지쳐 있었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내가 저리 냉정하게 나오니 그것도 참 믿고 그랬죠. 난 이렇게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며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는데 아낸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좀 할라 치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거부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아내와 아들의 웃는 얼굴, 웃음소리 들을 수 있는 순간은 돈을 보내는 때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고생했어. 어. 돈을 보낼 때마다 이런 말로 저를 달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선하게 울려 퍼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돈 아니면 아마 저한테 연락 한번 안 했을 것 같다는. 돈 때문에 겨우 나와 대화해주고 그래도 남편으로 대해준다는 그런 생각이요. 한번 머릿속에 치미는 생각은 저에게 무척이나 큰 회의감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강하게 아내에게 귀국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번엔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자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하면 아내는 핑계를 대면서 귀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쪽 미국 동네에서 친해지게 된 원어민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민성이 과외 좀 맡겼어. 근데 이쪽은 돈을 선불로 받아서 이미 돈도 낸 상황이고 기간을 안 채우면 환불도 안 돼. 민성이 과외만 다 받고 귀국할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가 대는 핑계는 대부분이 다 아들의 공부와 관련된 거였고 이미 돈을 냈다는데 아깝기도 하니 제 입장에선 그래, 그것만 채우고 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면 미안, 내가 이야기를 못했네. 민성이가 학교에서 우수학생으로 뽑혀가지고 학부 측에서 교육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게 됐어. 그거 끝날 때까진 귀국 힘들 것 같아. 라며 죽어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때 가서는 아무리 아내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갔습니다. 괜히 귀국하기 싫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성이 핑계를 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제게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큰일이 겹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였죠. 그동안 저를 돌봐준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유일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반찬 챙겨준다고 집에 오셔서 대신 빨래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하면서 바쁜 저를 대신하여 일을 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괜히 겸연쩍기도 하여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불현듯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기암이었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저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어머니 눈만 보았어요.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넌 네 할 일만 하면 돼.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전 그날 어머니를 붙잡고 많이도 흐느꼈어요.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의지할 곳이라곤 사실 어머니뿐이었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살한 냄새가 나는 집이 되었고 외로운 감정, 힘든 감정도 어머니한텐 술을 빌려 털어놓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신다고 하니 정말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 일단 그 길로 병원에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제 귀로 어머님의 상태를 들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찾고 찾다 보니 어머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 의사분에게 어머니의 치료를 맡기면서 혹시나 언제 가실지 모를 어머니를 위해 옆에서 정성껏 보살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쁜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엔 아내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참 허무맹랑하더라고요. 살게 되실 확률은 얼마나 되시는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연명치료하면 최대 5년까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여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는데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나한텐 지금 여기 생활이 더 중요해. 말했잖아. 민성이 과외 끝나야 된다고. 과외 끝나기 전까진 못 나가. 뭐? 전 그 순간 아내의 말에 그만 벙이 쪄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아내에게 시집살인커녕 지금껏 일절 뭐 하나 요구한 적 없으셨고 늘 우리 며느리 귀한 며느리하며 잘해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에 걸린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에게 제게 어떻게 그런 지독한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순간 이 여잔 정말 가슴이라곤 없는 사람이구나. 따뜻함이라곤 모르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했던 행동들은 용납이 되었지만 제 어머니가 아픈 와중에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아내를 보니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몇 달간 아내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내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용을 쓰는 저를 비웃기도 하는 듯 그저 무관심으로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동안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머니 곁에서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게 바쁜 아들 고생시킨다고 너무 미안해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괜찮다 해도 눈물을 흘리시며 며느리라도 한국에 와야 자기가 안심이 될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고통스럽고 아프실 텐데도 자기 건강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 그건 그거대로 또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자존심을 접고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그 전에 밤잠 아껴가며 모아두었던 돈도 입금을 했고요. 하지만 그날을 아직도 저는 못 잊습니다.
유독 화창한 날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려나 보다 싶을 정도로 화창하고 예쁜 날씨였죠. 전 아내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잘 지냈냐 물어본 뒤 솔직한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보, 이젠 더 못 기다려. 이제 민성이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얼른 한국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나도 그간 많이 힘들었어. 우리 이혼하자. 아낸 참으로 뜬금없게도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놈의 이혼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부양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뭐? 내가 부양을 안 했다고? 내가 가장 노릇을 안 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나조차고 미국에 온 거야? 우리 민성이 잘 되라고 여기 온 거잖아. 근데 맨날 전화해선 귀국하라 어쩌라. 민성이가 당신한테 전화만 오면 한국에 가야 하는 거냐면서 엄청 싫어해. 게다가 학원 그거 잘렸다고 해도 당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노력도 안 해놓고서 무작정 미국에서 잘 공부하고 있는 민성이 데리고 귀국하라니. 난 앞으로 당신 믿고 부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혼해줘.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내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그동안 고생했어. 아낸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었고 전 한참 동안 멍하니 끊긴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떻게든 아내에게 도움이 되어보겠다고 우리 민성이 위해 죽도록 일하고 온 날이었어요. 돈은 많이 안 나올지언정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 땀을 흘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들은 아내의 답변은 하나였어요. 바로 이혼 요구였죠.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투잡을 뛰면서 미국으로 돈을 보냈던 지난 세월들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아내의 전화가 온 그날 저녁에 혼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온 뒤 안주도 없이 마셨습니다. 그만큼 속이 상하고 쓰렸습니다. 눈물이 나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상황에 대한 한탄만 나왔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쌓이더군요. 내가 10년 넘게 자기를 뒷바라지한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혼이란 얘기를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있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날 이후 저와 아내 사이에는 전쟁 아닌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아낸 전화를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얘기는 반복했고 전 그런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면서 절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팅기는 쪽이었어요. 이 싸움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귀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내가 내가 한국 갈 테니 가서 이야기해 라며 귀국을 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에 대해선 설득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아빠에 대한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아이에 대해서도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헤어지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을 다진 듯 집에 오는 길에 대체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더군요. 그 서류를 보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자는 거야? 민성이는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이한테도 다 알아듣게 설명했어. 애도 이해해. 애가 이걸 이해한다고? 성인이 되지도 않은 애가? 당신이 애랑 지냈으면 얼마나 지냈다고 그런 말을 해?
애는 당신이 아빠란 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 그냥 돈 보내주고 그랬으니 아빠였던 거지. 아내가 하는 말들은 정말이지 듣기도 힘들 정도의 막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저 정도 수준의 말이 나오나 싶을 정도의 말들이었어요. 게다가 아내는 이전에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고집했듯이 이번 이혼에 대해서도 절대 본인의 의견을 물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혼자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아내와 정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주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날 전 아들을 한번 만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에게 이 이야기는 제대로 잘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헤어지긴 했지만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그런 말들 말이죠. 아내에겐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아들은 그래도 제 자식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아들을 세뇌시킨 건지 오랜만에 본 아들은 저를 보는 것도 어색해하고 어딘지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성아,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됐어. 민성이도 마음이 안 아프진 않겠지만 아빠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 그래도 민성이랑은 자주 볼 거고 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연락할 거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지? 전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속 노심초사하며 설명을 했지만 아들은 대화 내내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대화가 끝나니 엄마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어서 껴안고도 싶고 이런저런 부자지간의 대화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섭섭함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후 왠지 모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보내는 어떤 문자에도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 사랑한다. 아빠랑 계속 연락하자 하는 문자에도 말이죠. 아내와 이혼 후 아들과 만난 그 하루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쉬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학원에 취직이 되어 다시 강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매달 줘야 할 10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달 한 달 양육비를 지급할수록 이제 정말로 아내와 사이는 끝이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째 마지막 양육비를 지급했을 때 최소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척이나 홀가분해졌습니다. 아낸 그렇다 치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저와 떨어져서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상황에서도 저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쩌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도 아빠, 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연락해요. 라며 제 전화를 피하기 바빴죠.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적에야 어떻게든 아들과 사이좋은 부자관계가 되고 싶어 노력했다지만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아무리 제 피를 타고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피하기 일쑤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양육비를 주고 아내 아이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한 뒤론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양육비를 붙이는 일만 사라졌을 뿐 이미 10몇 년 전부터 이 집에서 홀로 살아왔기에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매일 일을 하고 집에 오고 잠을 자고 아주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을 제외하곤 언제나와 똑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넌 이혼도 했는데
새로운 여자는 안 만나? 글쎄 모르겠다. 나도 딱히 생각이 없네.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면 종종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곤 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의 실패한 결혼을 했다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평소와는 달리 메신저를 좀 확인하고 싶어 카카오톡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추천해 뜨길래 이건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과 이름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도록 연락을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에 오랜만에 보니 어쩐지 그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프로필 사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아니, 얘가 왜 내 아들이랑 전 와이프랑 같이 있지? 하지만 저는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오랜 고향 친구가 아들, 그리고 전 아내가 너무나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친구였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내가 아들과 미국에 갔을 쯤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가다 일이 바쁘거나 집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면 자주 잠수를 타는 친구였기에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서 어떻게든 뭐하고 지내는지라도 알아보려고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저도 미국에 있는 아내랑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투잡 뛰고 바빴기 때문에 점차 친구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으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워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랬기에 언제부턴가는 그 친구랑 연락이 닿지 않았단 사실조차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의 얼굴을 아들의 프로필 사진에서 보다니 차라리 이혼 전에 제 친구와 전 와이프 아들이 친밀한 관계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굴 정도만 몇 번 봤을 뿐 친하다고 할 정도의 사이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친밀한 사이도 아닌 사람들끼리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프로필 사진의 느낌이 꼭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이혼을 한 만큼 제가 괜히 오지랖을 부리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단해두고 있던 전 와이프의 전화번호를 풀고 연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꼭 물어볼 게 있어. 오늘 우연히 민성이 카카오톡이 나한테 떠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왜 거기에 수혁이가 있는 거야? 혹시 나랑 헤어지고 수혁이 만나는 거야? 정황상 저와 헤어지고 둘이 재혼을 했든 그냥 연애만 했든 어찌되었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으로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저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전 와이프가 붙어먹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친구랑 만날 수가 있어? 그건 너무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야?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답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참, 갑자기 전화 걸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그래, 어차피 이제 당신한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으니까 당신 불쌍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줄게. 민성이 당신의 아니야. 제 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뿐인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니. 그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기에는 너무나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전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참 멍청해.
하긴 그러니까 나랑 민성이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생활비 보내다 주고 이혼하고서도 양육비 붙여줬겠지. 당신 만나고 있을 때 난 이미 수혁 씨랑 깊은 관계였고 민성인 당신이랑 나 사이에 낳은 애가 아니라 수혁 씨랑 나 사이에서 낳은 애야. 우리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무튼 다신 연락하지 마. 짜증나니까.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겪으면 화도 나지 않는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유학 핑계 대며 미국에 있을 그 시절에도 제 친구랑 알콩달콩 잘 지냈을 게 뻔했어요. 난 그저 아내랑 아들 생각한다고 한국에 혼자 남아 허리가 휠 때까지 일을 했는데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가며 눈물로 돈을 보냈는데 너무도 큰 배신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도 그만두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난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탈하고 허망해졌습니다. 그나마 제가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온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비록 오랜 시간 좌절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찾아온 날을 기점으로 저는 점점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이건 완전 사기나 다름없지. 야, 너 얼른 네 전 와이프 고소해라. 다는 못 돌려받아도 최소한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준 것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전 와이프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민사 소송이라도 걸어 그동안 투자한 돈 모두 받아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사는 것보단 어떻게든 받아낼 건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말대로 전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지금 전환에 되시는 분께서 미국에 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소송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님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드님도 미국에 있으면 그 절차를 밟기가 어렵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에 고소하고 싶어도 고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그때 전 와이프의 가족들, 장모님을 비롯해서 먼 사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있는 전처의 사진들을 모조리 보내고 말을 덧붙였어요. 제 전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 아내가 제게 어떤 험악한 말들을 했는지 녹취한 음성들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보내면서도 전혀 일말의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얼른 이 일이 알려져서 전처가 망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내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역시나 며칠 뒤 곧바로 전처에게서 연락이 걸려오더군요. 전처는 길길이 날뛰면서 당신 미쳤어 하고 난리 쳐댔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엔 제발 그만 사람들에게 알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이 한 짓은 당신이 떠안고 가야지. 나한테 그런 짓 해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넘어가 질 줄 알았어? 제발, 제발 부탁할게. 내가 우리 같이 지낸 정이 있잖아.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자. 나 한국 가야 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곤란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살려 했는데 꼴에 자기가 저지른 짓이 드러나는 건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나 전 이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아낸 기어이 제 친구놈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싹싹 빌었어요.
전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아내를 발로 내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사람이냐? 니들이 사람이냐?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뒤에서 희희낙낙 내 돈 쓰면서 그간 행복했어?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놈들이지. 난 절대 용서 못해. 니들이 한국 어디에 가서 정착하든 끝까지 따라가서 니들이 한 짓 다 떠벌릴 거야. 제발, 진수 씨. 진수야, 미안하다, 정말.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는데 가소롭더라고요. 전 두 인간들을 밖으로 내치고 난 후 친구놈을 아는 제 친구들에게까지 모두 이 사실을 말했고 그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녹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친구였던 놈은 제 입을 막기 위해 돈으로 보상하겠다며 돈까지 주겠다고 사정하고 있어요. 제가 코웃음을 치니 그럼 액수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전 제가 손해본 돈을 모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부지런히 움직일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